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라함이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의 차감한 그 스프레드를 얘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선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한다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의미는 대부분 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 금리가 높다는 건 돈을 장기로 빌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산업들 빼고는 다른 산업들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역으로 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에는 오늘도 스캇 베센트보다 빈센트, 네.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네. 지난주에 또 약간 시장, 특히나 가상화폐 시장을 좀 출렁일 만한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네. 더 이상 비트코인을 네. 추가 매입하지 않겠다. 네. 이거 어떤 스탠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빈센 입장에서 보는 베센. 네. 뭐 항상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네. 뭐 뜨거운 감자죠. 근데 그의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 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뭐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네. 법제화하고 규제화한다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가상화폐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센, 빈센 네. 네, 두 분 다 굉장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빈센님께서는 또 전략을 항상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은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전략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래서 매일 듣는 하루에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말 사이에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루에 하나 뭘 꼽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1영업일 하루 더 쉬었는데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아니 거의 있었던 한 것 같아요. 일주일씩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요거 이제 요기베라. 요기베라. 네, 예. 그러니까 우크라 종전이 사실 종전 없는 평화 협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요. 네. 세 명이 만났지만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공식적인 성명이고 하지만 트럼프를 만나러 또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관세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더니 또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로 지속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는 특히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관세를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잭슨홀입니다. 잭슨홀은 계속해서 통화정책의 체계 재검토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준이 통화정책을 바뀌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의 실마리를 이번 잭슨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우크라이나, 관세, 잭슨홀 이 모든 변수들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덩달아 드립니다. 그 마지막 멘트 없었으면 저 약간 타박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에요. 아니 네. 그동안에는 이제 밀사 알려진 악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아침부터 저 우크라 관세 잭슨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뭔가 되게 불안하게 만드시려는 건가 싶었는데 네. 결국에는 네.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이슈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또한 또 지나갈 이슈구나. 우리는 좋은 기업은 또 좋은 시장은 밀리면 네. 더 사자. 네. 이런 관점으로 네, 밀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 쉬는 그 3거래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1등 전략이 필요하죠. 하나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하우스비를 만드시는 분 네. 이재만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거의 빨간펜 선생님처럼 시장이 여러분 뭘 궁금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쫙 이렇게 그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큰 주제 밑줄 한 4개를 그으셨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맨 앞에 페이지 없나요?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금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지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업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중요한 뭐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우선 이제 지난주에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약간 다른 형태로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그 부합되는 내용 자체가 주식시장에 반영을 한 부분은 향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지난주 미국에서의 스타일 지수들의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하나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5%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지난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3%를 넘게 되니까 그 상승폭은 좀 줄였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좀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또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주라는 의미가 PER이 낮고 뭐 PBR이 낮고 이런 형태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소외됐던 종목들이 반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주에 성장주가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강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래도 금리 자체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거나라는 생각까지 같이 교차를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였다는 특징들은 아마 개별 종목들 시장 이런 쪽들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서 네. 지금까지 좀 소외됐던 주식들의 반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저런 중소형주들이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 시장도 그렇고 랠리를 펼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항상 금리 인하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잖아요. 네. 지금도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반영된 저런 스타일 지수들의 이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가 항상 비슷하긴 했었습니다만 뭐 관세의 영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라든가 종목들 지수들을 움직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건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만 시장 나오셔가지고 러셀 2000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일주일 사이에 상승폭이 좀 컸네요. 근데 이게 상승폭이 컸다가 나중에 이제 주말쯤 돼서 이게 네. 상승률 자체가 낮아지는 형태를 좀 갖고 있어서 금리 변화에 너무 민감한 시장이라는 거를 잘 보여줬던 또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는 건 두 번째고 금리 변화에 주식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특징들을 많이 보여줬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펀드스텔 탐리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뷰들을 계속 보면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중소형주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변동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면은 단기 변동성이 있는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이게 중소형주라고 함의 의미 네.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이라는 리턴도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그쵸. 리스크라는 부분 하락할 수 있는 위험들도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 자체의 변동성 자체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종목별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향후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내년 한 1, 2분기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은 걷어갈 수 있는 게 약간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들 이런 쪽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S&P 500 항상 나스닥 이렇게 네. 시장 투자하고
러셀을 투자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좀 수익률이 높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조금 지속성이라든가 인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셀 2000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S&P 500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 중심으로 좀 돼 있어서 그쵸. 금리를 인하할 때도 수혜를 보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S&P 500 대비해서 러셀 2000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쭉 해주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컨셉셜리 뭐 리즈너블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장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 함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라 함이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의 차가만 그 스프레드를 얘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선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한다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의미는 대부분 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변수기도 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성장률을 나타내고 단기 금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 금리 또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첫 번째로 하게 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반대의 해석도 있죠. 예를 들면 단기 금리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단기 금리에 대한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생각도 하나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될 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도 나타나는 게 장단기 금리차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한다는 의미도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같이 봐야 될 보조 지표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만큼 흔히 얘기하는 금리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 또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함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같이 높아지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게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네. 흔히 얘기하는 약간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하고 그리고 하이힐드라 함의 의미 자체가 미국의 약간 투기 등급 정도 또는 투기 등급 이하의 그런 기업들의 그 금리를 차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해도 큰 의미가 없게 오히려 주식시장은 이럴 때 더 크게 급락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미국의 이 부도 위험 또는 신용 위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2006년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이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막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하는 걸 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해석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은 이렇게 낮은데 이게 혹시 올라가면 어떻게 튀어오르면 할까라는 어떡하나.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는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격 지표라든가 이런 주가 지표 보듯이 하시는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잠깐 얘기를 드리게 되면 혹시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국가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흔히 얘기하는 부도 위험이 미국에서 높아졌을 때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선진국 재정위기라든가 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이런 때 정도가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데 이런 때 대부분 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확 낮추고. 예,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연준의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실장님,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보니까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더 이상 높아질 것 같진 않다. 그 말은 네. 미국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미국 기업들 재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네.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저 하이힐드 쪽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뭐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내는 이자 비율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면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네. 수 있는데 아까 그 하이드 신용 스프레드랑 연준의 기준금리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이러면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낮춘 적이 별로 없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미국의 경기 측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부도 위험이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으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쵸. 아무래도 기업들 자체의 재무 상태가 불안하고 흔히 얘기하는 부도 위험 자체.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부도 위험이 가장 높아졌을 때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파산했을 때 이런 적이 경험적으로 한 번 있긴 그게 한데 한 1년 반 전인가요? 네, 그렇죠. 2022년 네. 정도였으니까요. 2년 전?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위험의 리스크가 오게 되면 주가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약간 미국의 경기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선행성이 높은 지표들을 모아놓은 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 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현재가 대략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4% 정도 수준인데 일반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기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게 되면 금리를 낮추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쯤 경기라는 지표를 보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9월 17일이 첫 번째 FOMC 회의가 될 텐데요.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신용 스프레드 아까 보셨던 부도 위험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 지금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일조는 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를 이야기하는 최근의 다양한 경제 지표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보여주셨던 경기 선행 지수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와 있다. 그러면 이게 경기가 점점 미국이 침체 국면으로 저기 멀리 6개월, 1년 보면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성. 인하를 해야 미리, 된다. 미리. 이게 내려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인하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 함이 대부분 다 심리 지표들의 묶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안에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 저 안에는 ISM 제조업 지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기를 당장 반영한다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심리 경기를 먼저 반영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실물 데이터들 예를 들면 뭐 취업자 수라든가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특징도 갖고는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실물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들을 우려해서 미리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장단기 금리차 있잖아요. 네. 이게 변수의 변수잖아요. 네. 장기 금리가 먼저 크게 올라도 장단기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네. 단기 금리 즉 2년물이 크게 내려가도 장단기 스프레드는 벌어지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국면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흔히 얘기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부도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같이 높아지지 않는 환경에서 펼칠 수 있는 전략과 물론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지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좀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또는 업종이 어떤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의 여력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갈 때 어떤 특정 업종이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종목들을 그래서 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러면 9월에 만약에 인하를 생각을 한다면 시장 일부에서는 빅컷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그럼 진짜 약간 긍정적인 금리 인하 아니고 되게 걱정할 것 같거든요. 한 25bp 정도가 적당한 선제적인 대응이겠죠. 아무래도 그 선이라는 게 적정선이라는 걸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아마 적정선이라는 건 본인들 또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적인 데이터의 축적인 것 같습니다. 경험적 데이터는 25bp죠. 항상 인하, 네. 인상이. 근데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먼저 뭔가가 심각하게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편에서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냐라는 반문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항상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서스 안에서 모든 게 발생을 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컨센서스가 중요해요. 지금은 25bp 금리 인하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어서 말씀 주시면 그래서 업종 전략이 장단기 스프레드의 변수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좀 가지고 우선 그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이런 레벨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함의 의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단기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게 되죠. 당연히 정책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듀레이션 기간, 투자 기간이 짧은 단기 금리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단기 금리 쪽이 당연히 빠르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하는 영향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최근의 모습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선 이거는 미국의 국채 순 발행 금액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함의 의미 자체가 공급량이 늘어가니까 얘기하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 보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물론 미국 재무부의 추정치 데이터긴 합니다만 올해 2분기 때 미국의 순국채 발행이 500억 달러로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1조 달러까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금리를 인하를 시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시중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죠.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최근에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 주셨던 관세라는 부분의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진한 초록색이 미국의 CPI라고 불리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7월 데이터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2.7%로.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러셀 2000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기도 하겠죠. 근데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YOY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3.3%로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관세 때문에. 그리고 저게 언젠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가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크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단기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금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 현재와 같은 한 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도 흔히 얘기하는 약간 여전히 높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인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도 잠깐 한편 금리 변화를 갖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그 노동비용이라고 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최근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상승할까냐에 대한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구인을 하려고 해도 상당 부분 이전보다는 높은 임금을 줘야 구인이 가능한 이런 형태들. 그러면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AI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인건비 상승이 이거를 낮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흔히 얘기하는 장기 금리의 높은 수준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는 건 이전과 금리 인하 때도 하고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하는 이유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또 다른 형태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금리와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낮출 수는 있고 떨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10년물 또는 장기 국채 금리는 금리를 인하해도 저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영향 때문에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예전하고 다를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평가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시장이 이렇게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계속 오르는 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냐에 대한 평가는 아까 그냥 다른 이제 보조 지표들 좀 중요성이 높은 지표들을 활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지금의 상승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항상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들을 갖고 가야 되고 생각보다는 높은 시중 금리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뜨리지 않을 기준금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불안한 요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상쇄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까 뭐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든가 실적이 여전히 괜찮다든가 약간의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주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반전의 기회가 있다든가 아마 이런 조금 유니크한 독특한 기회들을 찾아가는 게 현재의 주식시장의 좀 모습일 거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하락이 덜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우선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쭉 얘기를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는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우선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라는 걸 먼저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이 장기 금리에 대한 고민은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향후의 성장성 막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대표적으로 측정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부분 다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흔히 얘기하는 돈을 장기로 빌려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장기 금리가 높다는 건 돈을 장기로 빌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산업들 빼고는 다른 산업들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역으로 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산업들 여기 그림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전체 자본 지출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쪽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하고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저 소프트웨어는 너무 잘 아시는 AI고 저 유틸리티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투자가 조금 더 확산되려고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기업들 그러니까 AI 또는 AI에 관련된 산업들 정도밖에는 다른 산업으로 투자가 늘어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들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혹시 주가가 단기에는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가치주 좀 소외된 주식들이 근데 결국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 함의 의미는 향후에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매출 성장을 다 향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구조적으로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진다 함의 의미가 투자할 수 있는 산업들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주도주 안에서의 쏠림이 더 강화될 거다? 이거는 물론 조금 장기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성장하는 산업이 대부분 다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 주도주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도주의 평가를 장단기 금리차 하나로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보시고 해석하실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업종이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 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결국에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M7 안에서도 좀 우리는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M7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드웨어라든가 반도체와 같은 약간 B2B라고 하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네. 오히려 생각보다는 B2C라는 부분, 즉 AI를 갖고 소비자들을 통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쪽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대부분 다 집중이 되고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소, 구글, 메타 뭐 이런 기업? 네, 그 종목 찍는 거야?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굳이 이게 나눈다면 네.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11페이지가 이 캐펙스 투자가 지난 상반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업종은 소프트웨어와 유통밖에 없네요. 네. 네. 근데 저 유통도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라든가 이런 쪽들은 생필품 유통이라고 그래서 다른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저 유통은 시가총액 1등이 아마존이고 2등이 홈디포인데 아마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아시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또는 AI 쪽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기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러셀리천하고 네. 가치주 쪽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 이거는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금리라는 의미니까 굉장히 중장기적인 얘기가 될 거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러셀리천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소외주의 반전 이런 것들은 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할 때 이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전 정도로 조금 단기적인 시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나눠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장하는 산업들 자체가 모두 다 주가가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어도 향후의 매출 성장은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가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럼 네.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예정인데 오늘 금리 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금리는 주식하고 반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리 얘기를 한동안 안 했거든요. 네. 그냥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말도 그냥 거기 있나 보다 하고서 이제는 약간 다른 영역으로 이제 아예 치부를 해서 뭐 4.2 뭐 당연한 거 아니야. 4.3 뭐 늘 그래왔잖아.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쵸.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와 우리가 지금 그 스프레드 벌어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잠깐 안 들려요. 자꾸. 왜냐하면 이게 금리라는 건 네. 말씀드렸듯이 주가하고는 반대의 방향을 갖고 있고 여태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도 지수는 잘 올라갔고 종목은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지금 금리를 봐야 하냐. 지금 아침 새벽에 아직 뇌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뇌 활성화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장기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네. 단기 금리는 흔히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 자체가 주는 의미,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의미에 따라서 네. 전략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금리가 못 떨어진다는 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쪽밖에는 투자가 안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은 약간 이제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네. 결이 좀 다른 얘기겠죠. 근데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얘기부터는 주식시장하고 결이 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이 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기 약간 때문에 실장님이 저를 어르고 달래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봐야 한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한다. 연동이 있다. 알려주시죠. 네, 우선 단기 금리가 떨어질 때의 특징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하고,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전통적으로
러셀 2000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이 강합니다. 네.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대부분 다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먼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고, 조달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 성장 중소형주들 뭐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건 뭐 크게 지금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예전에도 이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 정도는 갖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막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전략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종목 접근 전략으로 이거를 좀 활용한다면 종목에는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흔히 얘기하는 부도 위험이 낮고 막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표들이 좋은 기업들이 과연 이제 주가의 성과가 좋았을까에 대한 생각들.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왼쪽에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FCF가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네. 네. 기업들의 잉여 현금입니다. 모든 걸 다 쓰고 실제로 기업이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는데 단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저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됨의 의미가 단기 부채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장기 부채는 저기 아까 보여주셨던 장기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단기 부채가 좀 많은 쪽들, 여기 보이시는 유동 비율, 유동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특징도 갖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쉽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잠깐 이제 왜 우리가 기업들의 수익성 데이터를 보실 때 ROE를 많이 보시죠. ROE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ROE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도 그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ROE는 정확하게는 3개의 변수인데 아주 크게 구별을 하면 2개의 변수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ROA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얼마냐. 이게 이제 ROA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ROE하고 ROA의 차이는 뭘까냐라는 생각은 ROA 곱하기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총 자산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거를 곱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보게 되면 약간 PER과 비슷한 개념이죠. 네. 이런 것들을 곱하게 되면 그게 ROE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단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는 결과적으로 재무 레버리지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총 자산의 비율이 높은 쪽도, 이게 전체적으로 부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비용, 부채의 비용 자체가 조금 이제부터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 자산의 가치가 이전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조금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진짜 주가가 좋다는 특징들을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신용 위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있었던 기업들 자체가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렵긴 한데 저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자본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빚이 이게 많은 건데 그걸 잘 컨트롤, 적재적소 있게 잘 활용해서 돈도 잘 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항상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주가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 금리가 상승해 버리고 신용 위험이 높아져 버리게 되면 저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성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저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은 미국의 단기 금리가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미국의 부도 위험이 낮을 때, 이런 때 국면들의 특징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잉여현금 흐름이 많이 증가하고 아까 보셨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모두 다 주가 성과가 좋았다는 특징들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데이터도 좀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거는 스타일은 그쵸? 아닐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잘 피킹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앞서서는 막 러셀 2000 네. 얘기하고 S&P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좁혀지니까 결국엔 그 종목 안에 그 데이터들을 봐서 골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냥 스타일 지수를 보여드리게 되면 약간 이제 못 올라갔던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못 올라갔던 중소형주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종목을 골라내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다 이제 엑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지만 실장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은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 내용 이해 못하시고 맨 뒤에 이거 장표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를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 기업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은 아까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잉여현금 흐름이 증가율 자체가 높고 그리고 유동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단기 금리가 떨어졌을 때 수혜를 상당 부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비율도 여기 이제 계산을 해놓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아까 뭘까냐라는 부분이 노동 비용이 상승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그러면 가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1인당 매출액은 얼마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종업원 대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인당 매출액 자체의 증감률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도 인식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대편 측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중소형 기업들 자체는 미국도 추정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한 건 S&P 500 기업들 대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기 이건 뭘 해도 항상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애플이라든가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올해 막 주가가 대단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끔씩 소외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다른 쪽들의 측면들 단기 금리가 떨어졌을 때 받는 수혜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는 기업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넷플릭스라든가 팔란티어라든가 존슨앤존스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는 평가 지표에는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종목이 좀 선정이 되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밑에 단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튼이라든가 허니웰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도어대시는 조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약간 쿠팡과 같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펼쳐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도 선정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표를 보니까 일단 마이크론이 엄청 고무적이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1700%가 넘었네요. 근데 이 유동부채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 거예요?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정선이라는 건 기업들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고 갖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오른쪽의 그림이 S&P 500 전체의 유동 비율입니다. 물론 이제 평균 데이터를 쓰는 게 꼭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유동부채 비율이 약 한 20% 정도 이하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거보단 높은 기업들이었어요. 다 높네. 다 높고.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뭐 잉여현금 흐름에서는 애플이 숫자가 2%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좋은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플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잉여현금 흐름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커가지고 그게 파이가 훨씬 더 커질 수 그래서 증가율 자체가 아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잉여현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에 숫자를 같이 봐야겠네요. 그냥 현재 규모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증가율이 높았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잉여현금 흐름 자체가 작년에는 돈이 없네. 돈이 그래서 아마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크게 커 보일 수도 있는. 비트코인 사느라고 전부 없나? 약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다른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시기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고 조금 개별 기업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국내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길진 않은데 국내도 잠깐 보여주세요. 국내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실제로 국내도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고 보여주는 것처럼 국내에도 부도 위험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국내 기업을 고르는데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네. 아주 아까 보셨던 동일한 테이블을 똑같이 국내 기업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약간 한국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높다는 건 한국은 여전히 수주 산업이 좋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특징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대부분 다 약간 조선 그리고 이런 쪽들이 여기에 주도권을 좀 갖고 있다는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또 국내 기업까지 그 내용들을 접목한 기업들을 저희가 시가총액 순위로 이렇게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도 함께 여러분의 향후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다 어디에 올라와 있죠 지금? 3% 게시판에 올려드릴 게시판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재만 실장님은 뭐 따로 뭐 없으세요? 텔레그램이요? 있으세요? 예, 텔레그램.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제가 이제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름 모르시는 본인의 텔레그램에 그 닉네임 뭐 이렇게 네. 찾아가는 그걸 모르신다는 게 닉네임 같은 거를 네. 쓰지 않아서 그냥 항상 이제만으로 쓰다 그래요? 보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셨다면 혹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여 이제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당신에게 아주 명쾌한 길잡이가 될 앙트러프너십 컬리지. 이번 주가 마지막 수강 신청 기간이에요. 보니까 8월 20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거든요. 동료들과 네트워킹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한 명의 CEO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주 수요일 8월 20일까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하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